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연 들으러 오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 평범한 삶을 살아온 여자입니다. 다만 상황이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책임지는 식구가 좀 더 있다는 사실일까요? 어쩌다가 같이 살게 된 식구긴 하지만 그렇다고 절대 저희 가족과 차별해서 돌보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주변에선 사는 것도 힘들면서 거두는 건 말이 안 된다면서 반대도 많이 했지만 어떻게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집이란 둥지를 벗어날 때까지 뒷바라지를 해주었죠. 그런 가족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일을 겪을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황당하면서도 어이가 없어 처음엔 꿈인가 생시인가도 제대로 인지가 안 됐었는데 지나고 보니 제 주변에도 이런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제 나이 52살. 비록 어린 시절은 너무나 가난해서 단칸방에 가족 5명이 옹기종기 모여 자야 했던 시절도 있지만 전 행복했습니다. 절 너무나도 사랑해주는 부모님과 언니가 제 옆에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제게도 불행은 찾아왔으니 바로 부모님이 생각보다 일찍 돌아가셨다는 사실이었죠. 제가 고등학교 올라갈 무렵쯤 돌아가셨으니까요. 그래서 제 친정의 가장은 다름 아닌 저보다 6살 연상이었던 저희 언니였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로는 언니가 저와 동생을 책임지고 돌봐주었죠. 제게 언니란 사람은 엄마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언니는 본인도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저와 동생을 대학까지 보내준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지금으로선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일들이 참 많았을 텐데도 불만 하나 없이 묵묵히 뒤에서 저희들 뒷바라지를 해주었죠. 그래서 최대한 빨리 경제적인 독립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젊은 시절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사실 처음엔 언니가 반대를 하기도 했어요. 남편이 사람이 참 좋아서 그런지 본인 가족한테는 또 부탁을 받으면 거절을 못하는 그런 성격이었거든요. 언니로선 좀 그랬겠죠. 이런 남편과 결혼해서 시댁에 들어가면 힘든 건 바로 저일 테니까요. 그래서 남편은 결혼하기 전엔 애가 많이 탔을 겁니다. 그런 남편과 결혼을 할 수 있었던 건 다름 아닌 동생의 설득이 아마 큰 도움을 주진 않았나 싶은데요. 동생이 우리도 이제 어른이고 저 역시 이젠 사회에서 이름 본 몫을 하는 사람이니 한번 믿어주면 어떻겠냐고 말이죠. 만약 동생이 없었다면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지 못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래서 남편과 결혼한 후에 저희 부부는 작은 행복을 꾸려가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시댁 식구들은 남편이 결혼하고 난 뒤로 무리한 부탁을 한 적도 없고요. 이렇게만 살면 딱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싶었지만 사실 아주 불편한 일이 없다는 건 아니었어요. 남편은 말이죠. 다른 사람들과 달리 유독 본인의 형인 아주버님과 굉장히 우애가 깊은 편이었습니다. 사실은 남편 역시도 시부모님이 두 분 다 살아계시다 뿐이지 막 화목하게 지냈다 하는 기억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본인보다 4살 많은 형에게 많은 의지를 하고 자란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결혼 후 시댁을 종종 들러 아주버님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았죠. 하지만 전 이런 상황들이 썩 달갑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주버님은 둘째치고 형님과의 관계를 좁히는 일이 쉽지 않았거든요. 늘 어색했죠. 어색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도 그럴 게 형님은 저와 달리 경제적으로 넉넉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라 그런지 없이 자란 제가 옛날에 너무 힘들었던 시간도 있었단 이야기라면 그런 절 은근히 무시하곤 했거든요. 그러다 하룬 어린 시절 이야기라니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고요. 진짜 옛날에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하나 싶었다니까요. 전 정말 저희 언니 아니었으면 지금 이 자리에 있지도 못했을 거예요. 아, 그래? 그러고 보니 동서는 어렸을 때 단칸방에서 살았다 그랬나? 아우, 세상에. 사람이 어떻게 방 하나 가지고 살 수 있어?
에이, 요즘 학생들은 다 원룸 얻어서 자취생활 잘만 하잖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사는데 방 크긴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씻고 먹고 내 몸 하나 놓을 자리만 있으면요. 난 동서가 부럽네. 아무래도 난 동서랑 달라서 절대 땅바닥에 그냥 못 자거든. 푹신한 침대 없는 생활, 어떻게 하고 살았담? 처음엔 이런 형님의 말도 전부 저 사람 입장에서는 궁금할 수도 있지 싶어 하나하나 다 대답을 해주었지만 어느 순간부턴 그게 절 무시하는 거구나 알게 된 겁니다. 은근슬쩍 돌려서 절 무시하는 형님. 그런 형님의 절 무시하는 태도는 이게 다가 아니었죠. 예를 들면 가족 모임을 하는 날 괜히 저를 콕 집어서 옷차림을 지적하는 일도 있었어요. 이런 레스토랑에 오려면 적어도 정장 느낌의 옷은 입고 와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항상 제가 없이 살아서 모르나 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 어떻게든 가까워지려 노력해도 그러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이래서 사람들이 차이 나는 사람과는 살지도 말라는 건지. 아무튼 그래서 아주버님과는 자주 만나면서 형님과는 대면대면한 사이니 이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다 이 모든 상황이 역전되는 일이 생기게 된 거죠. 그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 소식 때문이었는데요. 비 오던 새벽이었는데 출근하던 아주버님이 빗길에 미끄러져 그만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에 남편도 저도 너무 놀라 있는 일 다 집어 던지고 병원으로 달려갔죠. 당연히 남편은 흰 천이 덮인 아주버님의 옆에서 오열을 하며 울었어요. 이날 이후로 시댁 분위긴 왁자지껄한 전과는 달리 어두워지기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나 형님이 아주버님의 죽음으로 가장 큰 충격을 받았죠. 어느 정도였냐 하면 아주버님의 죽음으로 우울증이 와서 집안일도 제대로 못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조카를 제대로 돌볼 수가 없어 제가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오가며 돌봐야 할 정도였죠. 마치 삶의 기력을 잃어버린 듯 했습니다. 남편과 전 그런 형님의 상태를 보고는 전전긍긍했죠. 어찌됐든 남편의 입장에선 자기의 하나뿐인 형의 발자취 같은 사람이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형님은 조카가 15살이 되던 해 스스로 생을 마감해버렸죠. 청소년인 조카가 학교에 다녀와서 보니 이미 수습이 다 되어 있고 그 어린아이가 저희 집까지 달려와서 하얗게 질린 안색으로 형님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 모습에 어린 시절 제가 미쳐 보인 건 어찌 보면 당연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전 그때부터 조카를 제 손으로 키우기로 결심했거든요. 원체 불평불만이 없는 아이였지만 혹시나 싶어서 제 아이들보다 더 친자식처럼 돌봤어요.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저희 부부에게 제 자식 덜 챙긴다 뭐라고 할 정도로 말이죠. 정말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애들은 정말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그나마 중학교 다닐 때까지 얌전하던 조칸 고등학교에 올라가자 새로운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하더니 전에 안 하던 짓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괜찮은 성적까지 아주 바닥을 치기 시작했죠. 갑자기 변한 조카의 태도에 저는 결국 한 소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우야, 잠시 여기 와서 좀 앉아봐. 작은 엄마랑 잠시 이야기 좀 하자. 저 바쁜데? 저 지금 할 거 많아요. 나중에 얘기하면 안 돼요? 아니, 지금 좀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 경우야, 요즘 친구들이랑 노는 시간이 너무 많아진 것 같다. 작은 엄마 보기엔 요즘 공부를 너무 소홀히 하는 것 같아. 저 공부 잘하고 있어요.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그냥 공부하는 것들이 어려워져서. 지금 그 말 변명인 거 본인도 잘 알고 있지? 작은 엄마가 그냥 너한테 잔소리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작은 엄만 다 네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이런 말 하는 거야. 작은 엄마, 저 그냥 고등학교까지만 다니면 안 돼요? 저 때문에 작은 엄마 쉬는 날까지 붕어빵 장사한다고 힘드시잖아요. 괜히 저 때문에. 아니야, 경우야. 넌 아직 학생이잖니.
그런 문제는 어른이 생각할 문제고 넌 그냥 최대한 공부에 집중하렴. 너 공부 잘하잖아, 응? 조카는 제가 쉬는 날까지 나가서 붕어빵 장사하며 돈을 버는 걸 너무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들어보니까 그냥 놀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리저리 학교 끝나고 할 수 있는 일이나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 다녔던 거더라고요. 아직 청소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숙한 조카입니다. 괜히 조카 말에 눈물까지 찔끔 나더라고요. 그래도 조카와 이렇게 한번 마음을 트고 이야기를 하고 난 뒤론 속이 시원해지는 것만 같았어요. 조카도 저와 대화한 이후 무슨 마음의 변화가 있었는지 고개를 푹 숙이며 다시 열심히 해보겠다고, 그동안 속 썩인 것 같아 죄송했다고 반성한다고. 그런 조카에게 제가 할 수 있는 건 괜찮다는 말과 다시 열심히 한번 해보자는 말이었어요. 사실 저희 조카 말이죠. 정말 공부는 잘하는 아이였습니다. 중학교 때 그런 힘든 일을 겪었음에도 전교 1, 2등을 벗어난 적이 없었고요. 고등학교 첫 시험을 칠 때까지만 해도 어려웠을 텐데 전교 10등 안에 들었고요. 그래서 더욱 공부를 소홀히 하던 조카가 안타까웠던 거예요. 솔직히 공부에 재능도 없던 아이였으면 저도 이렇게까지 한 소리 하진 않았을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다시 열심히 한다는 조카를 위해 저는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요. 힘들다는 과목이 있으면 없는 설렘에도 학원까지 보내면서 할 수 있을 만큼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그렇게 조카는 의대에 입학할 수 있었죠. 누구나 알아주는 명문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가기 힘들다는 의대에 합격한 조카. 어떤 누구보다 제 노력이 빛을 발한 것처럼 기뻤어요. 거기다 작은엄마 정말 감사합니다. 아마 예전에 작은엄마가 절 제대로 잡아주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저는 여기에 있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서든 이 은혜 꼭 갚겠습니다. 아이 참, 은혜는 무슨. 난 경훈이가 지금 이렇게 의대에 합격한 것만 해도 축복받았다 생각해. 그러니 등록금 벌겠다고 무리하지 말고 공부에 전념하고. 아니요, 그럴 순 없어요. 어떻게든 제 학비는 최대한 저도 보태겠습니다. 제가 이 이상 어떻게 작은엄마한테 손을 벌릴 수 있겠어요. 네, 그래도 네 작은엄마 아직까지 청춘이다. 돈 잘 벌 수 있는 나이야. 그러니까 너무 개념치 말고 넌 공부 열심히 해서 꼭 좋은 의사가 되는 거야. 알겠지? 말이라도 고마웠어요. 누군간 은혜를 받아도 그냥 입을 싹 닫아버린다는데 저희 조카는 은혜라며 언제가 되더라도 꼭 갚겠다고 하니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그렇게 조카는 대학을 다니면서도 어떻게든 손 하나 더 해보겠다며 남은 시간 틈틈이 과외를 했고요. 과외로 번 돈은 자기 통장으로 넣는 게 아니라 어른인 저희 부부가 더 관리를 잘해주지 않겠냐며 저희한테 그대로 맡겼습니다. 물론 저희 부부는 그게 또 대견스러워 조카에게 더욱 잘해주었고요. 하지만 마냥 행복할 것 같던 시간은 조카가 졸업하고 인턴으로 병원을 들어가자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하더군요. 졸업하고 일을 시작한 조카는 점점 집으로 찾아오는 횟수가 줄었고 심지어 바쁘단 이유로 연락도 뜸해지기 시작했어요. 가끔이라도 얼굴을 보면 저와 남편은 반가워서 화색이었지만 어쩐지 조카는 이전과 다르게 옛날 같은 정이 느껴지지도 않았고요. 그게 왠지 모르게 서운하더라고요. 그런 조카의 모습에 저희 부부가 서운해하는 것도 잠시, 여러분이 궁금해할 것 같은 정보 하나 알려드리자면 저희 부부에게도 물론 자식이 있습니다. 조카와 3살 어린 저희 장남, 그리고 그런 장남보다 2살 적은 저희 막내딸. 애들은 항상 불만이 많았죠. 친자식인 자기들보다 조카가 훨씬 더 친자식 같다고 말이에요. 사실 솔직한 말로 저희 자식들에겐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자식들 말이 사실이긴 하거든요. 혹시라도 조카가 차별받는 느낌이 들까 싶어 저나 남편이나 더 신경을 쓰곤 했으니 자식들 말에 할 말이 없긴 했죠.
그래서 조카가 인턴 시절을 보내며 첫 월급을 받았을 때는 자식들이 처음으로 돈 벌었다며 뭔가를 해주는 것보다 더 기대를 했었어요. 물론 금전적인 무언가를 바란 것은 아니었고 그저 첫 월급으로 내복이라도 하나 해주지 않으려나 하는 생각은 했죠. 왜 자식들이 첫 월급 타면 부모님 내복이나 선물 같은 것들 준비해 주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작은 감사의 말이라도 말이에요. 하지만 조카는 인턴이 다 끝나도록 그런 소식이 없었어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더 섭섭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섭섭함이 고점에 다른 건 조카가 레지던트가 되던 해에 저희 부부를 찾아왔을 때였어요. 작은엄마, 작은아버지, 맡겨놨던 제 통장 다시 돌려받으러 왔습니다. 지금 그게 무슨 소리니? 무슨 통장을 말하는 거야? 설마 너 저번에 우리한테 맡겼던 그 통장 말하는 거냐? 네가 예전에 우리 보고 관리해달라던 그 통장? 네. 작은아버지는 같은 남자라서 그런지 역시 말이 잘 통하네요. 그 통장 맞습니다. 이제 다시 돌려받아야 할 것 같아서요. 그건 네가 예전에 결혼할 때까지 잘 보관해달라고 했잖니. 아니면 누구 결혼할 사람이라도 생긴 거니? 아니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거기 들어있는 돈이 제법 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돌려받고 싶어서요. 뭔가 줬다 뺏는 느낌이라 죄송하긴 하지만 거기 있는 돈 다 제 돈은 맞잖아요? 갑자기 찾아와서는 자기가 맡겨놨던 월급 통장을 달라는 조카. 너무나 갑작스러운 태도에 저도 남편도 당황했습니다. 원래 이런 성격을 가진 조카가 아니었을 뿐더러 너무나 갑자기 이런 부탁을 하던 아이도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달라는데 안 줄 수도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 저희가 번 돈도 아니긴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순순히 조카의 통장을 돌려주었죠. 너무나 속상하면서 괜히 조카한테 배신감 같은 감정까지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자식들이 이야기하던 어차피 친자식도 아니잖아 하던 말이 생각나기도 했고요. 하지만 저보다 더 속상한 사람은 남편이었습니다. 그렇겠죠. 어떻게 보면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던 형이 남긴 하나의 파편이라 볼 수 있던 조카가 어찌 피가 이어진 자신한테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냐고 말이죠. 그래서 남편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속이 쓰렸으면 위험이 올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병원을 다니곤 했겠어요. 조카가 이렇게 통장을 가져간 이후 저희 부부는 이제 거의 조카와의 연락이 끊어지다시피 했어요. 남편은 그렇게 아팠으면서 동생에게 아프다는 말은 이런 방구도 하지 않았고요. 저 역시 그런 조카가 집에 있건 없건 여전히 묵묵히 남는 시간은 붕어빵 장사를 하고 계절이 더워지면 그나마 좀 쉬기도 하고 어딘지 모르게 조카 한 명이 사라졌을 뿐인데 집안 분위기는 뒤숭숭하고 때로는 서늘하기도 했죠. 자식들은 오히려 이렇게 우중충한 저희들과 달리 조카가 사라져서 후련한 듯 보였지만요. 그러다 저희가 다시 조카 얼굴을 보기 시작한 건 조카가 전문의를 달 때쯤이었습니다. 벌써 얼굴 안 보기 시작한 지가 3, 4년은 넘었을 무렵이었죠. 처음엔 예쁘장한 아가씨가 초인종을 누르길래 누군가 싶었는데 들리는 목소리가 딱 조카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문을 열어줬죠. 조카 옆엔 이제 참한 아가씨 한 명이 서 있었고 조카는 그 아가씨를 엄청 챙기면서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더니 불쑥 종이 하나를 내밀더라고요. 청첩장이요. 일단 소식은 전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왔습니다. 청첩장? 너 이제 전문의다는 거 아니었니? 모은 돈은 있고? 다 준비되어 있으니 결혼하는 거죠. 아무튼 청첩장은 일단 드리긴 하는데 작은엄만 제 결혼식엔 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냐? 지금 작은엄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작은아버지, 말 그대로입니다. 지금까지 절 키워주신 거 어쨌든 감사드리고 결혼식엔 오지 않으셨으면서요. 아무래도 좀 그렇잖아요? 너 똑바로 말해라. 지금 그거 무슨 의미야? 어?
네 작은 엄마가 의사 선생님 결혼식에 가는 게 부끄럽다. 내가 해석한 게 맞는 거냐? 충격이었습니다. 한땐 정말 돌아가신 형님보다 더 좋다 할 땐 언제고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서 이런 말을 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같이 들어온 아가씨에게 눈이 휙 돌아가더라고요. 혹시나 그 아가씨는 뭔가 좀 아는 게 있나 싶어서 말이죠. 그런데 아가씨도 조카의 말에 딱히 할 말은 없는지 그냥 얌전히 앉아있기만 하더라고요. 너 정말 이 작은 엄마가 네 결혼식에 참석하는 게 싫다 그 말이니? 지금까지 제가 한 말이 무슨 말로 들렸어요? 이젠 그만 독립하려고요. 어차피 성인이면 다 부모 품 떠나는데 지금까지도 의사란 제 직업 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하하호호 많이도 말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왜 네 직업을 팔고 다녀? 우리가 왜? 됐습니다. 더 이상 큰 소리 내면 괜히 시끄러워질 것 같으니 여기까지 하시죠. 아무튼 전 말했습니다. 제 결혼식에 작은 엄마, 작은 아버지 두 분은 오실 필요 없다고요. 이 말을 마지막으로 조카는 그대로 나가버렸습니다. 사라지는 조카를 저는 잡을 생각도 못했어요. 그대로 다리에 힘이 빠져나가 버려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거든요. 제가 비틀거리니 남편 역시 조카를 따라갈 수도 없었고요. 저와 남편은 그 자리에서 조카가 사라진 대문만 멍하니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뒤늦게 들어와 이 소식을 들은 저희 자식들은 아주 난리가 났죠. 당연합니다. 조카에게 했던 것보다 소홀했다지만 남들이 자식들한테 하는 만큼 다 해준 평범한 부모, 자식 관계였으니까요. 그 자식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엄마, 내가 언젠간 말했지? 그 자식 아무렇지도 않게 엄마랑 아빠 배신할지도 모른다고. 맞아. 그 오빠 이상하게 쎄했다니까. 엄마 아빠는 몰라서 그렇지. 둘 다 집에 없으면 몰래 사라지기도 하고 얼마나 수상한 행동 많이 했는지 알아? 너도 봤구나? 맞아. 그 자식 내가 진짜 언젠가 큰 사고 칠 것 같더라. 엄마 아빠 그냥 잊어버려. 어차피 친자식도 아닌데 뭘 그렇게 신경 써? 자식들 말을 듣고 있으니 저희가 알고 있던 조카와 다른 모습들에 더 멍해졌죠. 우리가 정말 조카에 대해 자세하게 아는 게 하나도 없었구나 하고 말이에요. 정말 친자식이 제 뒤통수를 세게 한 대 때리고 간 것만 같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조카가 점점 미워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전 다음날 몸져 누워버렸어요. 남편은 그런 제가 걱정이 돼서 출근도 못하겠다며 발을 둥둥 굴렀지만 전 그런 남편을 잘 다독여 일단 출근은 하라고 말을 했죠. 자식들은 이미 출근을 다 한 상태였고요. 정적이 흐르는 집에서 멍하니 있으니 어쩐지 조카가 자기 결혼식에 오지 말라 했던 말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제가 조카를 위해 바친 세월이 허무하게만 느껴지더군요. 이래서 옛 조상님들이 양자는 양자일 뿐이란 말을 했던 걸까요? 아니, 그래도 조카는 엄연히 말하면 남편과 피는 이어진 사이인데 제가 어딘가 조카를 거슬리게 했던 건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들이 자꾸만 떠오르면서 누워있어도 쉬는 것 같지 않고 계속 끙끙 앓기만 했죠. 이런 상태로 거의 일주일은 제대로 운신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보다 못한 딸이 정신 차리라고 소리를 버럭 지르고 출근을 했을 정도로 말이죠. 저보다 한참은 어린 딸도 저렇게 멘탈을 다잡고 심지어 남편도 정신 붙잡고 회사도 잘만 다니는데 저만 계속 그날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 어떻게든 힘을 내보려 했지만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그러기엔 제가 조카에게 준 정이 너무 컸으니까요. 그러다 제 심장을 깜짝 놀래킨 건 그렇게 조카가 다녀간 지 일주일하고도 3일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이제 조카의 결혼식이 얼마 안 있으면 있을 그런 시간쯤이었죠. 그날따라 남편도 애들도 모두 늦는다는 소식을 전해 오늘은 혼자서 저녁을 해결해야겠구나 싶어 라면을 끓이던 중이었는데 누군가 초인종을 누르는 겁니다.
벨소리에 일단 끓이던 라면물을 잠시 꺼두고 현관으로 가서 누구냐고 물었는데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쾅쾅 손으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누구시냐 물었더니 세상에 목소리도 몰라보냐고 뭐라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시는 분이 누구신데요? 누군지 알아야 제가 문을 열죠. 지금 내 목소리 들으면 몰라? 나 같은 목소리 얼마 없어서 기억하잖아. 나 경우 엄마, 당신 형님. 뭐라고요? 아니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 형님은 벌써 1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라고요. 진짜 답답하네. 내가 그 형님이라고. 당장 문 열지 못해? 너무 놀라서 일단 문을 열었는데 정말로 형님이 서 있었기에 저는 다리가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형님이라고 말한 사람은 제가 문을 열자마자 벌컥 문을 잡고는 그대로 들어오더니 제 멱살을 잡으려 하더군요. 그래서 어떻게든 일단 피하고 봤죠. 야, 동서, 너 이리 안 와? 너지. 네가 우리 경호 꼬셔서 나 엿먹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아니 잠깐만요. 형님,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형님 돌아가신 거 아니었어요? 이상하다. 분명 그이랑 같이 경호 호적에 올렸을 때 형님은 죽은 사람이라고. 그것까지 자세하게 네가 알 건 없고 남편도 없는데 내가 애를 혼자서 키울 수도 없잖아. 그래서 그냥 죽은 척했던 거라고. 아무튼 네가 경호 꼬신 거 아니야? 대체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쉽게 죽고 아니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경우는 형님이 이렇게 살아있는 거 알고는 있어요? 그래! 어제까지만 해도 나랑 연락 잘 되던 놈인데 당연히 알고 있지. 어쨌든 네가 꼬신 건 아니라 이거지? 그럼 설마 네 남편, 네 동생이 그런 거야? 어떻게 살아 돌아온 건진 모르겠지만 형님은 계속해서 저보고 경우를 꼬신 게 저냐고 물어보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하지만 이 대화로 하나만은 알 수 있었죠. 바로 제 조카, 경우는 적어도 형님이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 말이에요. 아무튼 형님, 일단 진정하시고 천천히 다시 말 좀 해보세요. 경우랑은 계속 연락하고 지내셨다는 거죠? 참, 그렇다니까. 동서 귓구멍 막혔어? 그리고 왜 내 질문에 대답 회피해? 네 남편이 경우랑 편 먹었냐니까? 아니, 지금 형님이 하는 말 하나도 모르겠으니까 그렇죠. 대체 경우가 형님 살아계신 건 언제부터 알았던 건데요. 그리고 어떻게 자기 자식한테 그렇게 속이고 잠적을 탈 수가 있어요. 동서가 이제 보니 순진하네. 그래, 배운 것도 없고 그러니 그 애한테 당했겠지. 그런 녀석이 왜 의대에 들어가고 어떻게 내가 살아있다는 거 알고 날 찾았는진 나도 모르지만 역시 친엄마가 더 좋다는 거 아니겠어? 형님이 하는 말론 조카가 의대에 간 후 갑자기 자기를 찾았다고 합니다. 조금 어이가 없는 건 형님이란 인간은 죽은 척하곤 다시 재혼까지 해서 잘만 살고 있었더라고요. 다른 남자 아이까지 키우면서 말이죠. 하지만 이 순간까지도 그 당시에 조카가 걱정되는 거 보니 절 그렇게 대해도 정은 정인가 봅니다. 아무튼 조카는 형님을 찾아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었구나 하면서 감동적인 재회를 했다곤 하는데 이것까진 잘 모르겠고 따로 결혼까지 한 주제에 형님은 조카의 결혼식에 혼주로 참석을 할 예정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에 전 더 타격을 받았죠. 제 엄마를 안치고 싶어서 저에겐 절대 참석하지 말라고 했던 거구나. 사실은 이 사실까지도 저희에게 숨기고 싶어서 우리 가족은 안 왔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말을 했었던 거구나 하면서 제가 본인이 한 말에 충격을 받았든지 말든지 형님은 계속해서 자기 할 말만 계속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집에 들어왔죠. 형님을 본 남편 역시도 현관에서 그대로 굳어버린 채로 말을 잃었어요.
당연하죠. 죽었다 생각한 사람이 멀쩡하게 살아있으니 말이에요. 그런데 남편까지 들어오자 형님이 하는 말이 더 기가 막혔어요. 주혁이 왔구만. 자네 잘 왔어. 자네가 지금 어린 조카 시켜서 내 돈 다 뺏어가라 그런 건가? 그런 거지. 안 그러면 내 아들이 왜 그런 짓을 하겠어? 아니, 형수님. 아니, 이게 대체 어떻게 형수님 죽으셨던 거 아니었어요? 참나. 이 사람 모르는 척하는 게 아주 연기자야. 배워야겠네. 자네 다 알면서 연기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아나? 내 돈 어딨어? 내 돈 어디로 빼돌렸냐고? 경호 그놈이랑 자네가 손잡고 지금 내 뒤통수 치려하는 거 아니냐고? 여보, 경우가 형님 살아계신 거 대학 다닐 때부터 알고 있었대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찾아오셔서. 저 사람 진짜 형수님 맞아? 그리고 저건 또 무슨 말이야? 우리가 돈을 빼돌렸다니. 당신이 그런 거야? 아니면 대체. 저도 모르겠는데 아까부터 계속 저 말뿐이에요. 저보고도 계속 경우랑 편을 먹었니? 당신이 경우랑 짜고 치는 판이니. 무슨 말인지 정말 모르겠다니까요. 이것들이? 야, 눈앞에 내가 있는 거 안 보여? 너희들 왜 나 무시하는데? 내가 하는 말이 말 같지 않냐고? 더 이상의 대화는 무리였죠. 어쨌든 남편도 들어왔겠다. 저흰 이 사태를 해결해 줄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바로 조카에게 말이죠. 하필이면 전화를 한 번에 받지 않아 옆에서 계속 소리를 지르는 형님을 말리느라 진땀을 뺐지만 두 번째 다행히 전화를 받은 조카 덕에 이 난리는 잠깐 진정되었어요. 경우야, 지금 통화 가능하지? 너 정말 형님이 살아있던 거 알고 있었니? 그런 거니? 네? 어머니요? 갑자기 돌아가신 어머니는 왜? 솔직히 말해줘. 지금 형님이 우리 집에 왔다. 자꾸만 우리가 돈을 훔쳐갔다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구나. 뭐라고요? 엄마가 지금 작은 엄마네 집에 있다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하던 것만 정리하고 바로 가겠습니다. 제가 갈 테니까 난동 그만 부리고 얌전히 있으라고만 좀 말해주세요. 통화소를 최대한으로 키웠기에 저와 조카의 대화는 당연히 형님도 다 들었고요. 그래도 조카가 온다는 말에 형님은 진정을 했는지 아까보단 조금 얌전해졌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초조한 모양인지 계속 손톱을 물어뜯는 형님의 모습에 저와 남편은 뻘쭘하게 이게 무슨 일인지 하나도 모르니 마냥 조카만을 기다리며 속만 태우고 있었죠.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요? 조카는 헐레벌떡 저희 집 초인종을 눌렀고 조카의 모습에 저흰 당장 문을 열어주었죠. 조카는 간단하게 고개만 까딱 인사하고는 바로 거실에 앉아있는 형님에게 달려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무 말도 없이 엄청나게 화난 표정을 하고 형님의 손을 이끌며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우선 저희 집에서 나가자고 버럭 소리를 지르더군요. 처음 보는 조카의 모습에 저와 남편은 놀라서 무슨 말이라도 할 생각도 못했습니다. 형님은 어떻게든 저와 남편이 있는 자리에서 해결하고 싶은지 아등바등 하면서 조카의 손을 빼내려고 했고 조카는 어떻게든 여기서 형님과 나가서 해결하고 싶은지 계속 형님을 현관으로 잡아 끌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저희 부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죠. 너 솔직히 말해. 나 다 알고 왔으니까. 여기 네 작은 아빠랑 작은 엄마 얘들이 너한테 그러라 시킨 거지? 그렇지? 제발 우리 나가서 따로 이야기하자고. 가만히 있던 사람들한테 피해주지 말고. 맞네. 지금 얘 두 연놈이랑 편먹고 나 물먹이라고 한 거 맞아. 네가 지금 티내고 싶지 않아서 자꾸 나가자고 그러는 거지? 이건 너희끼리 짜고 치는 신호 아니야? 도대체 무슨 상상을 하고 이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제발 여기서 나가요. 진짜 작은엄마랑 작은아버지는 내일이랑 전혀 상관없으니까. 내가 너 하는 소리 다 들었는데 오리발을 내밀겠다고? 그럼 여기서 나오는 네 목소리는 어쩔 건데?
형님은 도저히 말이 안 통한다 싶었는지 지금까진 들려주지도 않았던 녹음 파일을 하나 틀더군요. 이런저런 소리가 섞여 있긴 해서 잘 들리진 않았지만 거기서 들리는 건 분명 조카의 목소리가 맞긴 했습니다. 띄엄띄엄 어떻게든 무슨 말을 하고 있다는 건 알겠는데 정확하게는 들리지 않아서 형님이 말한 부분이 어디인진 잘 모르겠지만요. 저만 그런 건 아니었는지 조카도 남편도 역시 형님의 얼굴을 보며 이 음성이 왜? 라는 표정을 했죠. 그러자 얼굴이 붉어진 형님은 조카의 손도 내팽개치더니 이틀 뒤에 다시 오겠다면서 본인 발로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영부영 집에는 저희 부부와 조카만 남게 됐죠. 이게 어찌된 일인지 조카에게 물었지만 조카는 다시 심각해진 모습을 하고는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또 금세 나가버렸습니다. 폭풍 같은 하루였죠. 그 뒤 조카의 얼굴을 볼 수 있었던 건 다음 날 저녁이었어요. 조카는 다시 한번 저번에 같이 인사했던 아가씨와 저희 집을 방문했더군요. 집엔 저희 식구 모두가 모여 있었기에 분위긴 이전보다 더 험악해졌지만요. 저희 아이들도 어제 있었던 일을 다 전해들은 다음이라 조카 그리고 조카와 결혼할 아가씨를 썩 반기진 않았죠. 모두가 좋지 않은 표정을 했지만 조카는 이런 상황을 이미 예상이나 했다는 듯이 체념한 얼굴로 그간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를 진행하면 할수록 아주 놀라운 일의 연속이었어요. 조카가 형님의 생사를 알게 된 건 정말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더라고요.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자신이 공부를 가르치는 과외 학생의 친구가 형님의 새로운 자식이었을 줄은. 그것도 본인과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 이제 갓 고등학교 올라갈 무렵의 학생. 그 학생의 이름에서 나온 낯설지 않은 형님의 이름 3글자. 처음엔 설마 했다고 해요. 동명이인이었겠지 싶었다고. 그런데 그 친구란 애는 생각보다 조카가 과외를 가던 집에 자주 놀러 다니는 사이였는지 종종 보이길래 한 번은 물어봤대요. 그렇게 알게 된 거죠. 진짜 이의 입에서 나온 이름이 자신의 엄마, 형님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솔직히 말해 어디 충격뿐이었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그 나이가 되기도 전에 본인은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는데 그 부모가 사실은 죽은 척하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키우고 있었으니 그 배신감과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저는 조카가 받았을 상처를 생각하니 눈물이 계속 흐르더라고요. 조카의 이야기를 다 들은 저희 가족들에게선 정적만 흘렀죠. 그 누구도 섣불리 입을 열지 않았어요. 그저 저희 눈앞에 앉은 조카와 아가씨는 서로의 손을 꽉 붙잡고 있었죠. 그 누구도 함부로 입을 열기엔 너무나 무거운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한 번 더 조카의 입이 열리면서 형님이 그렇게나 고함을 질러대며 찾던 조카의 계획도 들을 수 있었죠. 어머니가 살아있다는 걸 우연히 알게 된 뒤로 전 생각했어요. 분명 이 사람은 제가 의대에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작은 엄마나 작은 아버지를 찾아와서 괴롭힐 거라고 말이죠. 지금 한 결혼도 어떻게 보면 상대방 재력 때문에 하신 것 같았거든요. 그럼 어제 형님이 그렇게 찾아왔던 건 정말로 네가 형님 돈을 빼돌렸기 때문이니? 왜 그랬어? 왜? 전 당하기 전에 먼저 뒤통수를 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먼저 어머니에게 접근했죠. 역시나 제가 의대에 합격했다는 사실을 들으니 눈을 번쩍이더라고요. 그렇더라도 우리한테 먼저 말을 했어야지. 그럼 어떻게든 우리가 같이 도와줬을 거 아니니? 아니요. 작은 엄마랑 작은 아버지는 절대 어머니 못 당할거려. 아무렴요. 15살 자기 자식 눈 피하겠다고 저한테 연기하는 사람한테 대본까지 쥐어서 보냈던 사람인데. 조카는 그간 10년을 참아오며 형님에게 복수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작은이 형님이 눈치채지 못하게 형님이 재혼했다는 상대의 아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형님에 대한 근황도 들어가며 지냈던 거죠.
그러면서 공부를 도와주겠다며 형님의 번호까지 받은 건 보통 속으론 못했을 겁니다. 아마 속이 썩어 들어갔겠죠. 하지만 조카는 형님을 너무 얕잡아 본 거예요. 갑작스럽게 접근한 자신의 자식, 그 성격에 의심하지 않을 리 없거든요. 자기가 어떻게든 자기 자식 버리겠다고 그런 식으로 도망친 사람이 무슨 짓인들 못하겠습니까? 어제 그렇게 떠난 두 사람은 헤어지고도 연락을 다시 주고받긴 했는데 형님이 조카한테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조카가 쓴 방법을 자신이라고 안 쓰겠냐고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조카는 어쨌든 형님이 가진 현 재산이나 상황 등을 알기 위해 사람까지 썼다는 겁니다. 왜 돈만 주면 어떻게든 뭐든 알아봐주는 그런 사람들 말이죠. 그래서 중간에 돈이 필요해졌다고 해요. 때문에 예전에 그런 식으로 자신의 월급 통장을 가져갈 수밖에 없었다고 미안하다고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방식을 사용한 건 조카뿐만이 아니었단 거죠. 아마 예민한 사람이었으니 조카가 자신을 혼주석에 앉히려둔다는 사실에 찝찝했었는지 본인도 사람을 고용했을 거예요.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긴 하죠. 제법 부유한 집에서 자란 사람이었으니 사람 쓰는 것도 익숙했을 테고 말이에요. 조카의 말을 들으며 예전 그때의 일을 생각하면 조카에게 너무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런 사정이 있었던 걸 미리 눈치라도 챘더라면 조카가 이리 고생하지도 않고 나쁜 짓을 저지르지도 않았을 텐데. 게다가 살아있는 형님이 조카 위에 서려고 이리저리 휘두르는 짓도 가만히 두고 보진 않았을 텐데. 왜 눈치채지 못했는지 과거에 제게 화가 나더라고요. 거기다 이 형님이란 사람은 정말 사람도 아닌지 제 자식을 그렇게 버리고 가놓고는 자기가 재혼한 집안 사람들이랑 아주 하하호호 웃으면서 지냈던 모양이더라고요. 조카가 들은 바에 의하면 형님이 먼저 남자를 아주 작정해서 꼬셨다고 말이죠. 어찌 생각해보면 아주버님이 먼저 갔을 때 그때에도 형님은 필사의 연기를 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어떻게든 자식이란 짐을 덮어쓰고 싶지 않아서 말이에요. 조카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어떻게든 저희 부부에게 은혜를 갚고 싶어서 아등바등했는데 일이 이렇게 돼서 너무 미안하다고 말이죠. 제가 작은 엄마가 그렇게 손을 뻗어주셨을 때 작은 아버지가 절 진짜 자식처럼 대해주셨을 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인간 돈 어떻게든 다 뺏어와서 병원도 개원하고 어떻게든 그간 받은 은혜 갚고 싶었는데. 괜찮다. 울지 마. 사내 자식이 고작 이런 걸로 울어서 되겠냐. 그간 고생 많이 했겠다. 정말 고생 많이 했어. 작은 아버지, 전 그 인간한테 제대로 복수도 해주고 제가 받아야 할 것들 다 받아서 두 분께 돌려드리고 싶었는데 떳떳하게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네가 죄송할 건 뭐냐. 앞으로 남은 시간도 많은데 그깟 돈을 천천히 조금씩 돌려주면 되는 거 아니냐.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그보다 내일이 더 걱정이구나. 형수님 성격에 제대로 준비를 해서 찾아올 텐데. 제게 생각이 있어요.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 내일은 절 한 번만 더 믿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비록 계획대로 진행은 못할 것 같지만 따로 복수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저희 부부는 사실 복수심에 불타는 조카를 말리고 싶었습니다. 복수란 단어가 결코 사람에게 좋은 단어는 아니었으니까요. 그래도 최대한 뒷감당할 수 있게 잘 처리해보겠다 말하는 조카의 말을 한 번 더 믿고 기다리기로 했죠. 그렇게 찾아온 다음 날 어김없이 형님은 자신의 말을 지키러 저희 집 문을 두드리더군요. 사전에 조카에게 이미 사정은 다 들었겠다. 이번엔 손 하나 떨지 않고 벌컥 문을 열어 형님을 집으로 맞이했죠. 그리고 그런 형님 앞에는 저희 부부와 함께 조카도 함께였습니다. 조카는 형님의 얼굴을 보더니 먼저 시작해보라는 듯 오만한 태도를 취했고 형님은 그런 조카가 가짠타는 듯이 보고는 저희 앞에 서류 뭉치를 던지더군요.
그 사이 어디서 녹취록이라도 만들어 왔는지 서류 속엔 인물들의 명칭과 함께 대화 내용들이 쭉 적혀 있었습니다. 어디에 이래도 할 말 있니? 너 지금 남의 돈 훔쳐서 당당히 도망친 거야. 내 자식이고 나발이고 남의 돈을 그렇게 가져가면 안 되지. 당장 돌려놔 내 돈. 뭐 어디 대단한 거라도 만들어 오신 줄 알았네요. 그깟 푼 돈 다시 돌려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돌려드리면 이것들은 다 감당 가능하시고요. 큰 소리 쳐봤자 네가 지금 날 협박이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깜빵 가야 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고 바로 너야.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거 아니라고 했는데 얘 정 때문에 내가 잠깐 미친 거지. 그래요? 그럼 제가 드리는 이 서류 속 내용을 보고도 그 미소가 나오시는지 어디 두고 봅시다. 조카가 형님에게 건넨 자료. 그건 형님이 현재 남편 몰래 그간 받은 생활비를 몰래 빼돌려 사용한 내용이었어요. 한두 푼이 아니었죠. 얼마나 큰 금액이었냐 하면 오피스텔 한두 채는 살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었거든요. 그냥 대충 봐도 합산 금액이 억 단위를 넘어갔으니 이 사람 정말 간도 크구나 싶더라고요. 조카의 말에 의하면 그 현재 남편이란 사람은 열심히 돈을 벌기가 바빠 가정엔 딱히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남자의 친아들이 매일 새엄마인 형님과 함께 밥을 먹는 게 싫어서 자기 친구 집이었던 조카의 옛 과외 학생 집을 밥 먹듯 들락날락 거렸던 거고요. 돈만 주면 되겠지 하던 사람이라 아마 형님이 돈을 이렇게나 빼돌리고 살았는지도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교묘하게 선을 넘지 않는 선으로 야금야금 엄청나게 챙겼더군요. 그 내역을 본 형님은 사색이 되며 그대로 조카의 뺨을 올려쳤어요. 조카에게 버럭 화를 내면서 그러고도 자식 새끼냐고 쌍욕을 하면서 말이죠.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형님에게 손이 나갔습니다. 조카가 맞은 것처럼 똑같이 뺨을 때려버렸죠. 지금 감히 누구한테 손을 올려요? 나도 귀에서 손 한 번 올린 적 없는 자식입니다.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손을 올려? 네가 그러고도 경호만 맞아? 사람이 어떻게 그래? 동서 지금 쳤니? 이건 우리 집안일이야. 동선 빠져. 집안일? 당신이 지금 남의 집안일에 끼어들고 있는 거고 얜 엄연히 우리 호적에 올라와 있는 우리 자식이야. 낳으면 다 어미, 자식인 줄 알아? 끝까지 책임을 질 줄 알아야 어미 소리를 듣지. 어디서 자식 새끼 같은 소리를 짓거려? 뭐라고? 지금 자식이란 새끼가 하는 짓을 보고도 그럼 내가 가만히 있으리? 내가 동서처럼 멍청인 줄 알아? 내가 멍청이면 넌 미친년이야. 어디 20년 넘게 자기 자식 모른 척하며 살았으면서 의사 그 한마디에 빨대 굽으려고 친한 척 접근을 해? 나 같으면 경과 당신 찾았을 때 얼굴 보기 미안해서라도 피했을 거야. 어디서 떳떳하게 자식 어미 소리 하고 있어? 어디서? 전 그대로 형님의 반대편 뺨까지 올려쳤고 제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올 줄은 몰랐는지 방금까지 당당하던 형님은 조금씩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이 자리에 제 편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는지 황급히 뛰어나가 버리더군요. 그런 형님을 그 누구도 잡진 않았어요. 다들 소란에도 말없이 있던 조카만 쳐다보았죠. 전 그런 조카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이제부턴 함께 짊어지자고. 지금 있는 그 짐, 이제는 다 같이 가족끼리 나누어 짊어지자고 말이죠. 아직 이 100세 시대, 삶의 3분의 1도 채 살지 못한 젊은 나이에 복수의 칼날을 갈면서 혼자서 버텼을 조카를 이젠 다시금 보듬어주고 싶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으로서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저렇게 도망간 형님이 다시 저희 집을 찾아오거나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대신 조카에게 절도 관련 고소장을 보내긴 했는데요. 그것도 조카가 다시 돈을 돌려주었기에 따로 성립되거나 하진 않았죠. 절도에 고의로 들고 갔다는 걸 입증하는 일이란 정말 어려운 거니까요. 그리고 조카의 결혼식은 무사히 치러졌습니다. 끝까지 묵묵하게 조카의 선택과 곁을 지켜준 며느리와도 같은 아가씨인 정말 좋은 사람이었고요.
그간 있어주지 못했던 조카의 곁에서 저희 대신 저희들의 역할을 한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죠. 물론 혼주석엔 형님이 아닌 저와 저희 남편이 대신 자리를 했고요. 사돈들도 다 좋은 사람처럼 보여서 아마 조카가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조카는 아무래도 그런 복잡한 일이 있어서 처음엔 그 일들을 정리하느라 무척 바쁜 생활을 했는데요. 대신 앞서 형님의 돈을 다 뺏어서 복수를 하겠다는 계획보다는 뒤늦게 세웠던 계획으로 복수를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알콩달콩 조카 며느리와 함께 신혼을 즐기며 개인 병원이 아닌 이전에 일했던 병원에서 전문의로서 실력을 갈고 닦는 중입니다. 형님은 저희에게 고소장을 보낸 일로 집에서 그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추궁을 당한 모양이더군요. 그럴 만도 한 게 그날 형님에게 보여줬던 돈 빼돌린 내역서 있죠? 그걸 형님의 집으로 바로 보내버렸거든요. 그쪽에서 먼저 시작한 불이었으니 맞불을 놔줘야죠. 그래서 집안이 한번 발칵 뒤집어졌던 모양입니다. 형님의 현 남편은 재산이 많은 사람이긴 했어도 사업가라서 그런지 계산이 빠른 것 같더라고요. 자기 돈을 빼돌린 건 물론이고 자기 자식도 제대로 키우지 못한 여자니 이대로 두면 마이너스다 싶었겠죠. 그러니 위자료는커녕 지금까지 빼돌린 돈에 이자까지 더해서 갚으라고 소리치고 집에서 뻥 내쫓아버린 거 아니겠어요? 이혼은 당연한 결말이었고요. 형님의 집안이 아무리 좋다고 한들 2번이나 이혼한 자식에게다 제대로 된 인성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었으니 본인의 본가에서도 받아주지 않았던 모양이더군요. 빈털터리 신세로 지낸단 말이 들려오는 걸 보면 말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자지만 정말 형님처럼 아주 대담하게 죽은 척하지 하면서 자기 자식 버리는 사람 아마 없을 것 같네요. 저희 가족은 그런 형님이 있었다는 사실도 있고 앞으로의 행복을 생각하면서 지금도 각자 열심히 살고 있고요. 조카는 결혼한 뒤로 분가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종종 찾아오면서 예전보다 더 사이좋은 진짜 가족처럼 잘 지내는 중입니다. 중간에 험난한 일들이 참 많았지만 앞으로도 이번 일처럼 어떻게든 헤쳐갈 수 있겠죠. 사는 일이라는 게 그저 작은 행복 하나하나 찾아가는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벌써 새해의 첫 시작인 1월이 어느새 지나가고 있는데 다들 몸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제 이야기는 이쯤에서 마무리를 지어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